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웹카메라 새로 설치한 걸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데 잘 나오나 모르겠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냐? 이거 다시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정호김입니다. 제가 그동안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유튜브를 못했는데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인 그 논리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 방송의 시사 프로의 패널로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 주제 중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지율이 지금 30%대로 떨어졌습니다. 36.6%. 잘 못하고 있다가 59.9%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내각 책임제였다면 내각 총사퇴해야 될 그런 수치죠. 총선을 다시 치르고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현 정권도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건데, 흥미로운 여론의 답변 중에 제일 잘못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동산, 역시 가장 그 체감이 잘 되는 그런 주제일 수밖에 없죠.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고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대한민국의 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탑을 차지할 정도거든요. 더 재미있는 질문은 그럼 뭘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없다가 제일 많은 득표율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부동산과 함께 지금 그 민간 부채 그리고 정부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거시경제 문제고 당장 내 문제에 천착돼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못하는데, 사실 뭐 지금 영혼을 뭐 영끌이라 그러죠.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할 정도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이제 집을 못 사게 되면 주식 사고, 이렇게 되면서 뭐 주가가 3천을 돌파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웃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거든요. 폭풍 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도 경제가 안 좋지만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달러, 엔화. 그런데 한국 경제는 그런 차원의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산 사람들, 또 지금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 그리고 잠재적으로 부채 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더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가열찬 맷집, 이런 부분도 아마 문재인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한몫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직무정지 당하고 또 징계 당하면서 오뚝이라고 하기에는 좀 등치가 크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윤석열의 판정패로 끝났는데, 만약에 이 징계에 대한 법원의 번복 결정, 이게 크리스마스 연휴가 아니라 평일에 이루어졌다면 제가 볼 땐 타격이 훨씬 더 컸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과를 하는 의미가, 이 갈등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의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어, 스타일이 다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그 대통령의 지지도를 떨어뜨린 요인, 지금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코로나, 동부구치소에서의 코로나 확진. 수용 인원이 한 2,400명 되는데
거의 1000명이 넘는 숫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어떻게 K-방역을 자랑해왔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K-방역의 민낯입니다. 수용자들한테 마스크도 안 줬다. 내지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마구 섞어 놓았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문제 제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정부의 매우 우호적인 민변까지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판하는 상황이거든요. 정부나 추미애 법무장관은 무슨 뭐 밀접, 밀집, 밀폐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피할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처음에 직원 확진자가 11월 24일 날, 그리고 수용자 중에 확진자가 12월 중순에 나왔는데 그때 한창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잡겠다고 완전히 그 골든타임, 그 황금과 같은 그 시점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잡으려다가 동부구치소를 완전히 코로나 소굴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추미애 장관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퇴를 하고 뭐 사표가 수리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 인사 문제, 또 심지어는 뭐 아들의 병역 문제, 이것도 아마 그냥 덮어지지 않겠지만 이 동부구치소의 이 코로나 확진 문제도 이미 나간 추미애 장관의 발목을 어떤 식으로든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훨씬 그 심각하게 위기를 지금 인지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30% 넘는 그런 그 지지도가 있는가 하면 민주당 내에 이낙연과 이재명의 대결로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이제 더 이상 이재명 지사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것이 오차 범위 내에 있든 바깥에 있든. 근데 이재명 지사는 친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문이라 그러던데 이것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는 좀 떨떠름한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울지에 대해서 지금 거의 떨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들이 스스로 한 행동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과거의 그 전적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겠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현재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선 야권을 분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987년에 당시 노태우 후보 6.29 선언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결국은 대통령을 직선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왜 했는 줄 아세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6.29 선언을 하면서 대선에 뛰어들 때 당시 야권 후보인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후보 단일화하지 못하고 같이 뛰어들어서 결국은 노태우 정권을 태동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됐거든요. 야권 분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중도를 아우르려고 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풍선을 한번 띄워보고 또 뭐 한동훈 검사장을 다시 뭐 원대 복귀시키는 뭐 나름대로의 조처를 취한다는 등 하는 얘기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 외에도 부동산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대증적으로 퍼주는 거 계속 할 거예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 또 내년에 대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현재 180석의 거대 여당은 2024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미 공수처장 뽑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물론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보다 아주 조금 높은 걸로 나오기는 하지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룰만 하다고 인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이념의 문제라든지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그동안의 정권이 해온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또는 그 통합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그 진영 논리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야권의 역할과 책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일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가도 변수입니다. 별로 사람들은 관심 없어 하지만, 예컨대 뭐 이게 결론 내려진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그 대선 지지율을 보면 뜬금없이 검찰총장이 1등이 나오고요.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넘버 5 안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3파전이라고 하는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이낙연 빼고 안철수, 홍준표 둘 다 국민의힘에 소속된 인물이 아니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의 지지율을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높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입장으로서는 제1야당으로서 이 두 사람, 뭐 그 외에도 잠재적인 반문 진영 내지는 뭐 보수라는 말은 쓰기 싫다 하니까 그 우파 진영 내지는 좀 상식적인 정치인들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 제1야당의 리더십. 과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인데, 후보를 단일화할 것인가, 연대할 것인가, 또는 정계 개편을 또 한번 시도할 것인가. 지금 그러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36.6%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런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반면교사로 이 정권은 뭐든지 하려고 할 것이다. 그 뭐든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과 카드가 동원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계합니다. 늘 그것이 어떤 국가의 큰 이익이라든지 미래가 아닌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에 매몰된 그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행동들이 또 나올 것 같아서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은근히 경계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너무 길어졌네. 곧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